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돈거래할 때 이게 증여일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성호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생활비와 또 학자금, 뭐 축의금 등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또 부모 자녀 간 돈이 오가는 경우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많은데 이런 경우 어디까지를 좀 증여로 봐야 될까? 일단 현행 법에서는 일단 매일 경성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라든가 네. 혹은 교육비나 학자금 또는 뭐 축의금, 부의금, 어떤 혼수용품 이런 생활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로 규정하는 범위를 먼저 아셔야 될 게 세법에서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통상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은 역시 비과세로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과세에 대한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에 대해서 정량적으로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생활비를 지급을 하거나 또는 지급받는 입장에서 생활비라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비과세가 될 확률이 높다고는 인정이 되지만 사실 조금 불안한 면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난 네. 2019년도에 나왔던 판례인데요. 네. 이 판례에 대해서는 혼수용품에 대한 금품을 과연 비과세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세법에서는 혼수용품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혼수용품 자체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네. 혼인을 하고 나서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 판례에 따른 상황에서는 혼수용품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 혼수용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라고 판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혼수용품 자체는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네. 이 혼수용품을 받는 시점이 혼인을 하고 상당한 시점이 지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관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혼수용품으로서 비과세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혼수용품의 범위에 대해서 과연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구입 자금은 또 포함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의견을 좀 냈습니다. 이 신혼집에 대한 구입 자금은 이 혼수용품에 대한 범위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했고요. 결과적으로 혼인 당사자를 차별하고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네. 이 혼수용품에 대해서 신혼집 구입 자금은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어느 수준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 규모가 있습니다. 네. 그 중위소득 규모에 대해서 물론 그 중위소득 규모에서 미달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비과세로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걸 초과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비과세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이러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 경우에는 이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이 네. 재산을 형성하면 비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비로 명목상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거 받은 걸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거나 예금이나 적금을 구입을 한다거나 예금도? 혹은 내가 주식을 산다든가 하는 이런 자산 형성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비과세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 증여자가 네. 이 생활비를 받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부모가 손자 손주에게 교육비나 학자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네. 그 부모가 경제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법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력이 충분하다면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생활비나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몇 년치 생활비 또는 몇 년치 교육비를 한꺼번에 지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고 남은 돈은 또 여전히 이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축의금도 좀 그런 증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축의금의 경우에는 네. 세법상으로는 그 혼주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지금 혼주. 정의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혼인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또 음. 축의금이 본인 몫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혼주와 관련된 기속을 또 정하기 위해서 하객 명부라든가 혹은 네. 축의함에 대해서 이원화해서 마련해 둔다면 불필요한 증여 문제는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돈을 이제 줄 때 뭐 기록에 좀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문제가 좀 덜 생길 거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좌이체보다는 거래를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힘듭니다. 네. 따라서 세무서 입장에서도 그 거래가 단순한 생활비 지출인지 혹은 내가 상속인에게 증여의 의도를 두고 그러니까 증여 의도를 두고 지급한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생활비 수준이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과도하다 혹은 상속을 앞두고 상속 재산을 미리 줄이고자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증여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내에 상속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상속세로서 추징이 될 가능성은 높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좀 자금을 내가 지원해주고 뭐 세무조사나 이렇게 세무서에 어떤 관여 없이 10년이 지났다. 그럴 경우에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세보고 제척 기간이 통상 10년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혹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15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척 기간은 다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같은 다른 세무계에 비해서 통상적으로 한 5년이라는 기간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긴 기간이고요. 네, 네. 더 나아가서 국가가 이러한 상속이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세보고 제척 기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 실명법을 위반을 해서 예적금에 대한 소유자와 실질적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또는 혹은 뭐 고가의 미술품이나 고가의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을 넘겨줄 때 등기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이런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보고 제척 기간을 무제한으로 거의 두고 있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10년이라는 기간에 너무 함몰되어서 10년만 지나면 세무조사에서 자유롭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이 10년을 훨씬 지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증여세 없이 또는 네. 증여세를 줄이고 좀 자금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효과적인 방법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자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금을 이전하면 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비와 이런 학자금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법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비과세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험금은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비과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에 따라서 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유족 또는 상이자에 대한 유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품과 어떤 성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과세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상 비과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증여자와 관계에 따라서 배우자라면 6억 또는 직계존비적 관계라면 5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등과 같은 범위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런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쵸. 배우자가 아니라면 현재 시세에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만 지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을 하고 나머지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만 또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큰 금액에 대한 증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전을 대차하는 금전을 빌려주고 지급받는 이런 금전 대차 거래를 통할 수가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우선 차용증을 작성을 할 때에는 그 거래 당사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다 기록을 하고 또 거래 금액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율 그리고 변제를 분할해서 변제를 할 것인지 혹은 일시에 상환을 할 것인지 또 이자를 지급을 한다면 매달 며칠자로 지급을 할 건지에 대한 네. 거래 정황에 대해서 사실상 상세히 적어두시는 걸 권해드리고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면 가급적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법적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가 순수하게 증여를 의도에 두고 하는 증여 거래인지 혹은 실질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거래인지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차용증을 작성을 하거나 차용증에 기재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대한 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은 아닙니다. 물론 차용증 안에 있는 그 거래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라면 이자를 지급할 때 그 계좌이체 거래 내역서상에 적요란이 있습니다. 네. 이 적요란에다가 몇 회차에 대한 이자 지급분인지 언제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내용인지 상세히 적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계좌이체를 할 때 거기다 내용을 적으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자를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또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27.5%에 해당하는 원천 징수를 하고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은 그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그 1년치에 대한 그 이자 지급분에 대한 이자 소득을 신고를 한다면 좀 더 그 이자 지급에 대한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용 거래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이제 부모 자녀 간에 뭐 이렇게 등록금도 좀 지원해주고 네. 뭐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크게 막 신경 안 쓰고 생활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건데 네. 좀 근데 그걸 뭐 다 따지고 또 막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보통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출을 한다면 저는 맨 처음 보는 게 그 가게의 수익 구조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 구조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도 의심을 해볼 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년이 12달이지 않습니까? 매달 지출하는 금액의 평균을 먼저 내봅니다. 따라서 매달 평균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다가 어떤 달은 뭐 그 금액이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리 현금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그 지출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지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달을 나눠서 조금 분산을 하는 방향으로 지출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은 그 작성하는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조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작성한 용지가 옛날 용지인지 최근 용지인지 그렇게까지 용지에 대한 질을 판단하는 그런 기계 장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번호라는 건 없겠지만은 용지의 재질에 따라 가지고 생성 연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날짜를 당겨서 꾸며 쓴 그런 차용증을 잡기 위한 그런 방안도 있다. 이게 보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서식이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두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뭐 1억이나 2억이나 뭐 일주일 정도 부모한테 빌려서 쓰고 일주일 후나 뭐 한 달 내에 이렇게 다시 갚았다. 이런 경우에도 뭐 차용증을 쓰거나 아니면 뭐 증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금액 자체가 1, 2억인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보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물론 계산을 해서 일할 계산을 해서 지급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또 이제 그 증여거래인지 또는 차용거래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금액을 빌렸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연간 지금 현재 4.6%가
현행 법정 이자율입니다. 네. 이자율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지 비로소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네. 게 또 있구나. 네, 그런 계산 구조를 살펴보면은 역산을 해보면은 내가 빌린 원금은 대략 한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내가 지급을 해야 되는 이자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소득이 있는 자가 돈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음.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빌린 돈 중에 일부를 이자로 지급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금전 대차 거래에 있어서 적정하게 이자를 그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 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내가 뭐 소득이 없는 뭐 가정 주부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서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 과세 대상인 증여거래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